어떤 기술이든 스스로가 해보고 알아야 된다. 꼭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을 하세요. 갖고 싶은 거 만들어야 돼요. 도자기는 조금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자기가 작가로서의 길을 걷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보통은 대학원을 가고 졸업 전시를 하면서 이제 작가로서의 길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조금 반대로 들어갔어요. 그 작가가 전시를 하고 그러다가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먼저였는데 저희는 판매를 오히려 먼저 시작하였었거든요. 판매를 먼저 시작을 했을 때 생활식기에서는 똑같은 걸 다시 구매하는 게 되게 당연했던 분야인데 다기 쪽에서는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라인화를 시키고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초반에 저희가 나중에 이 샵에는 꼭 입점을 할 거야 라고 리스트업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10군데 정도를 리스트업을 했다가 이제 토림도회가 갖고 갈 결을 정하면서 그 결과 맞는 업체들을 추리고 나니까 한 3-4군데 정도로 좁혀졌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샵에 다 입점을 할 테야 라는 목적으로 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다던가 어디에 인터뷰를 한다던가 사진을 올리더라도 그것에 맞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유지를 해왔어요.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방을 시작한 지 7년이 된 해에 제가 리스트업 했던 업체에는 다 입점을 했고 그렇게 3년 정도를 유지한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작가가 보통 쌓는 커리어, 전시라던가 혹은 뭐 다른 것들과 다른 물성들과의 콜라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씩 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방을 운영하고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하더라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브랜드와 코어를 조금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본질과 가장 어울릴 만한 혹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곳들을 내가 먼저 두들겨서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프로젝트로 인해서 내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작업들도 신작들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요새 많이들 하는 SNS를 이용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제품을 찾아볼 때 뭐 네이버 검색창이라던가 뭐 다음 검색창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뭐 인스타라던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뭐 KCDF에서 매년 뭐 우수 공예품이라던가 우수 문화 상품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 선정이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뭐 보통 뭐 홍보를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에서 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해외에 뭐 전시를 같이 나간다거나 할 때에도 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SNS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실은 이 디자인이라는 게 점 하나만 찍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카피캣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원작자에 대한 고민은 소비자도 하지 않지만 그거를 카피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은 그냥 이 정도만 따라하면 괜찮겠지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걸 당한 원작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뭐 저도 겪었던 일이고 제 주위의 작가들도 법적 소송까지 갈 정도로 크게 겪었던 일들인데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해왔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절대 하지 말 것 몇 개 정도를 자기가 스스로 정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카피는 절대 하지 말자 혹은 뭐 내가 100자를 작업하는데 나는 색 있는 작업은 하지 말자 같은 것들을 정한 다음에
흔들리지 않은 어떤 걸 정하고 그 다음에 SNS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SNS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보고 입력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SNS로 어떤 새로운 걸 만들기 전에 되게 서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가 생각한 게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서치를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한다거나 이런 건 너무 똑같다, 역시 사람 생각하는 건 비슷하구나 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바로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SNS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 본인 작업에 본인이 내세우는 색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혹은 이 포인트에서는 내가 밀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굉장한 다작을 하셔서 다작 발표로 인해서 그거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이 브랜드구나 혹은 이 작가구나 라는 거를 인식시켜 줄 수 있게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SNS가 제품을 뭐 카피하거나 뭐 하는 수단으로도 쓰이기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작가님 말대로 빠르게 제품을 올려서 그거를 제작하는 과정이라던가 뭐 스토리 같은 것들을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배웠거든요.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미술 관련돼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을 많이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돈이든 시설이든 준비되어 있는 작가가 몇이나 되겠어요. 모자란 작가들끼리 모여서 하나로 완성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에는 그런 뭐 창업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던 때였고, 중간에 제가 청년 창업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뭐 요새는 보니까 뭐 각 시 단체별로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간을 제공받는다거나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작업 공간이라던가 제작 비용 같은 것들을 충분히 뽑아내실 수 있고요. 또한 공예 쪽에는 신당 창작 아케이드 같은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곳들에 뭐 지원을 해보시면 기계를 사용하는 것들도 배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지원금 같은 것들도 받고 전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기물을 만들 때 갖고 싶은 걸 만드는 걸 철칙으로 삼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갖고 싶고 제가 사고 싶은 걸 만들어야 소비자들도 같은 걸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극도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학교 선배 중에 이제 금속 작가가 계신데 조명을 저희가 주문을 해서 저희 작업실에 설치를 해주셨는데 설치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볼트랑 너트까지 깎아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그래, 작가란 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맞구나, 이런 걸 느껴서 그 두 가지를 저희 운영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희 작가님이랑 또 동일한 게 좀 있는데, 갖고 싶은 거 만들어야 돼요. 프로젝트 기한이나 그쪽 프로젝트에서 생각하는 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은데, 전날에 엎은 적도 있어요. 여기서 팔렸을 때 나라면 살까?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거 정말 갖고 싶어 라는 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싶은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가 저의 가장 큰 철칙이고, 아무래도 저는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대기업이나 여타 기업, 다른 기업에서 만드는 동급 사양보다는 못해도 높아야 된다라는 철칙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칠 기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작업 결과물이 자기가 스스로 재료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재료나 작업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칠 관리, 색을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녹아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운영 원칙으로서 좀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원래 저희가 올해 목표가 해외에 진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던 일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이제 해외로 돌아다니는 게 어렵게 되면서 뭐 일본이나 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던 것들이 다 스탑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5년 후에는 조금 더 다니는 게 자유로워진다면 해외에 원하는 갤러리나 샵 같은 데 입점을 해 있는 게 목표예요. 저는 대외적인 것보다는 이제 내실에 대해서 좀 목표를 세운 게 있는데, 어렸을 적에 디자인 처음 하고 만드는 건 잘 못했을 때, 정말 천방지축일 때 남들이 하는 혹은 선배들이 하는 디자인들 보면 왜 디자인이 저거밖에 안 될까, 이 과정을 모르고서는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그런 멋모르고 하는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들이 다듬어지기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공방을 운영하면서 이거는 가공으로서 어려워,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이 재료는 구할 수가 없어, 이 곡선은 만들 수가 없어 라는 이유들 때문에 못하고 점점 디자인은 이제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막 디자인을 처음 하고 작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런 얽매임에 없이 작업을, 디자인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5년 후보다는 저는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막내 디자이너를 섭외를 해서 그 친구가 디자인 제작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디자인을 맘대로 풀어내고, 저희는 정말 군말 없이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방안을 내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하고 있어서 소재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고 브랜드 색도 바뀌고 마케팅하는 수단도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한층 더 발전을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이런 방식들이 조금 더 체계화가 돼서 톡톡 튀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예가, 그런 브랜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공예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 작업의 노하우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칠에 관련된 책이라던가 영상물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작업실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은 일본 소설가세요. 근데 글을 쓰는 태도가 되게 멋있는 분이라서 제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도자기를 작업하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되게 장거리 마라톤을 매년 하시는데, 그런 삶에 대한 태도도 물론 좋았지만 어떤 걸 실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과감하게 다른 것은 100% 접는 거, 이런 결단력도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에세이를 자주 돌려서 읽어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 도자기를 만드는 나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지 하는 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생각하게 돼서 그분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허명욱 작가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의 작업이 좋거나 작품 세계관이 좋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 작가님과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좀 있었어요. 허명욱 작가님은 그동안 굉장히 다작을 하면서 그 작업을 기록을 열심히 하셨어요.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작업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몇백 점을 다 보관을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갤러리 관계자분과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 작업을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시나 갖고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게 다이겠지만, 허명욱 작가님은 바로 작업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잘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높이 사고 이 점은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점은 본인 작업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전 롤모델을 이제 허명욱 작가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지가 이제 20몇 년 차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퇴임하셨던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김성수 교수님이 이제 오칠 공예가로서 활동도 하시지만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 오셨고, 오칠을 작업하신 지가 70년이 되시는 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전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뿌리에 두고 자기가 아무리 조금 다른 스타일의 작업을 하더라도 뿌리가 흔들리는 일은 없도록 작업을 하시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브랜딩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 스타일을 찾다 보면 아, 나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구나라는 게 조금씩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정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난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 뭐 나는 이런 무드를 좋아한다. 이런 거를 모두 전반적인 걸 생각하다 보면 본인이 하는 작업, 본인이 하는 브랜드 이런 게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브랜딩 업체에 무턱대고 찾아가면 결국은 결과물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후에 브랜딩을 하시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업을 좋아해서 이제 공방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작업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드는 과정이 나는 너무 좋은지, 혹은 이거를 남들한테 선보이는 과정이 좋은 건지, 혹은 뭐 이거를 뭐 판매하거나 브랜딩하는 과정이 좋은 건지를 조금 세분화해서 본인을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제작 공정이 너무 좋아서 나는 무조건 공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방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하지만 뭐 상업적인 판매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또 우선시 될 경우에는 요즘은 전과는 달리 다양한 과정을 소량으로도 제작해주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차라리 외주를 주고 본인은 마케팅이나 다른 쪽에 집중을 해서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초반부터 공방을 오픈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주변에는 선배나 선생님들의 공방에 가서 공방 운영하는 방법과 어떤 뭐 기계를 사야 되는 건지, 또 어느 정도 금액대 공방을 차려야 되는 건지 등등을 노하우를 좀 배우시고 차리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뭐 아이디어 스케치를 뭐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제출을 받곤 해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기술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3D로 나오는 과정을 뭐 스스로 잘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기술이든 뭐 스스로가 좀 해보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맡겨서 뭔가를 만들다 보면 거기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무 작업을 직접 배운다거나 금속 작업을 따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운다거나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좀 즐기고 배우고 하는 안에서 좀 아이디어가 많이 생성됐던 경우가 있고요. 그 안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단지 뭐 생활용품 중에 뭐 그릇을 만든다, 아니면 펜을 만든다, 뭐 아니면 조명을 만든다, 그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 안에 담긴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서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